집을 나서기 전에 서연은 현관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있었다. 얇게 뜬 눈가에 피곤이 살짝 묻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내가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때처럼 예뻤다. 나는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축구 하이라이트를 틀어놓고 있었지만 시선은 화면이 아니라 신발을 고르느라 서성이는 그녀에게 가 있었다. 서연이 가방을 들고 내 앞에 서더니 웃으면서 말했다. 오늘 애들이랑 오랜만에 보는 거라 좀 늦을 수도 있어. 여대 동기들만 모이는 거라니까.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그 말투는 가렵고 익숙했다. 결혼 3년 동안 그녀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갈 때마다 비슷한 말을 했고 나는 늘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해왔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습관처럼 웃으며 대답했다. 응, 택시 타고 다니고 너무 늦게만 안 오면 좋고. 서연이 툭 웃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나도 이제 나이 생각해야지. 그냥 이태원 쪽에서 밥 먹고 술 한 잔만 하고 들어올 거야? 진짜야. 괜히 드라마 찍지 말고 게임이나 하면서 있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내 머리를 한번 쓰다듬더니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문 닫히는 소리가 나자 집 안은 갑자기 훨씬 넓고 비어 보였다. 금요일 밤 서울의 아파트는 보통이면 엘리베이터 소리와 웃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엔진 소리로 가볍게 살아 숨쉬는데 그날 우리 집 거실은 유난히 조용했다. 나는 피자를 시켜 맥주와 함께 먹고 게임을 켰다가 금방 질려서 유튜브를 틀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다. 핸드폰 화면 위 시계가 10시, 11시를 향해 나아갈수록 텅 빈 소파 반대편이 눈에 걸렸다. 원래라면 서연이 다리를 얹고 앉아 드라마를 보다가 전화가 오면 나 좀 나갔다 올게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그 반대로 집에 있는 내가 낯설어 보일 정도였다. 사실 우리는 꽤 오래전부터 어딘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구보다 잘 맞았다. 서른을 막 넘기고 소개팅 자리에 나갔던 나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서연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단정한 셔츠에 검은 슬랙스를 입었지만 웃을 때 살짝 접히는 눈꼬리와 시원한 웃음 덕에 차가워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1시간 만에 반말을 쓰게 되었고 그날 저녁에는 한강까지 걸어 내려와 편의점 맥주를 마시며 서로의 옛 연애사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솔직했고 나는 그 솔직함에 끌렸다. 나 솔직히 집착 심한 사람 못 만나. 거짓말하는 것도 너무 싫고.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절대 거짓말로 상처 주지 말자고. 그게 우리가 서로에게 내렸던 약속이었다. 결혼하고 처음 인연은 정말 행복했다. 주말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넷플릭스를 보다가 잠이 들고 명절마다 각자 집에 가서 인사를 드렸다. 양가 부모님도 우리를 예쁘게 봐주셨다. 나는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서연은 광고 대행사에서 팀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바빠졌다. 바쁘면서도 서로를 응원해주는 그런 평범한 서울의 맞벌이 부부였다. 하지만 두 번째 해를 넘기면서 조금씩 균열이 보였다. 야근이 잦아지면서 그녀는 점점 늦게 들어왔고 핸드폰을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아두던 습관은 사라졌다. 카카오톡 알림이 와도 대충 눌러 보여주던 예전과 달리 어느 순간부터는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놓았다. 한 번은 장난스럽게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아? 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웃으면서 요즘 회사 단톡방이 하도 시끄러워서 보기 싫어서 그래라고 답했다. 그때 나는 그 말이 전부라고 믿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된 밤이 바로 그 여자들끼리만 모이는 날이었다. 11시쯤 되었을 때 나는 카톡을 보냈다. 잘 놀고 있어? 너무 늦게 다니지 말고. 읽음 표시가 바로 뜨지 않았다. 문득 찜찜한 마음이 스쳤지만 금요일 밤 번화가에서 친구들이랑 있으면 핸드폰을 잘 안 볼 수도 있겠지. 그렇게 넘겼다. 11시 반을 지나 자정이 다 되어갈 때까지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나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공유해 둔 위치 공유 앱을 켰다. 서로 늦게 퇴근할 때 안전을 위해 깔아둔 앱이었다. 하지만 화면에는 상대방의 위치 정보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라는 문구만 떠 있었다. 몇 달 전부터 서연이 배터리 빨리 닳아서 꺼놨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날따라 그 문장이 유난히 마음에 걸렸다. 자정이 넘자 나는 전화를 걸어보았다. 전화는 한 번 울리다가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핸드폰이 꺼져 있는 듯했다. 두 번째, 세 번째 전화를 걸어도 마찬가지였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맥주 캔을 다 마시고도 불안을 씻어낼 수 없었다. 1시, 2시, 3시. 서울 밤거리는 아직도 환했겠지만 우리 집 안은 침수된 것처럼 조용했다. 창문 너머로 멀리 택시가 지나가는 불빛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현관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미안, 카톡이 안 터졌어. 라는 한마디에 모든 게 풀릴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해가 떠오르기 직전인 새벽 5시 가까이가 되자 눈은 시큰거리고 머리는 멍했다. 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가서 믹스커피를 타 마셨다. 입안 가득 달고 쓴맛이 퍼졌지만 심장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때쯤에야 카톡 알림이 울렸다. 서연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였다. 폰 꺼졌었어. 수진이네서 잤어. 이제 집 가는 중. 딱 그 두 줄. 밤새 걸어온 1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와 수많은 메시지에 대한 사과도 걱정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폰을 내려놓았다.
서늘한 분노가 갈비뼈 사이 어딘가에 틈을 만들고 있었다. 1시간쯤 지나 현관문이 열렸다. 서연이 선글라스를 쓰고 들어왔다. 머리는 급하게 묶은 듯 헝클어져 있었고 입술 위에는 지워지다 말 립스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하얀 블라우스에 트렌치 코트를 걸친 모습은 딱히 특별해 보이지 않았지만 내 눈에는 모든 디테일이 낯설게 보였다. 아직 안 잤어? 그녀가 놀란 듯 웃으며 물었다. 밤새 기다렸지. 카톡도 전화도 안 됐는데 어떻게 자? 내 말에 서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미안. 술 마시다가 폰 꺼져서 그냥 수진이네서 잤어. 택시 잡기도 힘들고. 별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해? 그녀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다. 나는 그런 표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예전에 회사 일로 힘들다며 울던 친구를 야 별거 아니야 라고 달래던 그 말투였다. 다만 지금은 그 별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내 가슴을 베어내고 있었다. 그래, 수진이 집이 어딘데? 무심한 척 묻자 서연은 잠시 동공이 흔들리는 듯하다가 곧바로 대답했다. 망원동 쪽. 예전에 우리 같이 카페 갔던 데 있잖아. 그 근처. 그녀는 코트를 벗어 소파에 걸쳐두었다. 그 순간 낯선 향이 훅 끼쳤다. 분명히 서연이 평소 쓰던 향수는 아니었다. 남자 향수 특유의 묵직한 우디 향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냄새가 어디에서 났는지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왼손을 보았다. 결혼 반지가 있어야 할 약지에 하얀 자국만 남아 있었다. 반지는? 내가 묻자 그녀는 잠시 손가락을 보고 웃었다. 술 마시다가 불편해서 가방에 넣어놨어. 집에 와서 끼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설명은 자연스러웠지만 눈빛은 그렇지 못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샤워하고 좀 자.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인다. 그녀는 안도에 숨을 쉬듯 응 하고 대답하더니 욕실로 들어갔다. 물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욕실 문을 등지고 그녀의 가방을 바라보았다. 입구가 반쯤 열린 가방 사이로 그녀의 핸드폰이 살짝 보였다. 손끝이 떨렸다. 그동안 한 번도 몰래 서연의 핸드폰을 본 적이 없었다. 서로 비밀번호도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자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모르는 척 살아야 한다는 생각.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은 이미 꺼져 있었다. 전원을 켜니 잠금 화면이 떴다. 비밀번호 내 자리. 예전에는 우리 결혼 기념일 숫자였는데 몇 달 전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가 슬쩍 바꿔버렸다. 회사에서 핸드폰 잃어버리는 사람 많아서 라는 이유였다. 나는 다시 가방 안을 뒤졌다. 영수증이 하나 구겨진 채로 들어있었다. 홍대 어느 라운지바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주문 내역이 있었다. 칵테일 2잔, 위스키 1잔, 안주 하나. 인원수 누라라고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아래로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물소리는 여전히 일정하게 들려왔다. 나는 서둘러 영수증을 제자리에 넣고 가방을 닫았다. 손끝에 땀이 차 있었다. 잠시 후 샤워를 마친 서연이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방으로 들어왔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휴대폰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나 회사 전화 좀 하고 올게. 나는 그렇게 말하며 거실로 나와 서랍에서 그녀가 거의 쓰지 않는 태블릿을 꺼냈다. 예전에 여행 사진을 올리면서 자동으로 클라우드와 연동해 둔 기기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갤러리 앱을 열어보니 가장 최근 날짜의 폴더가 하나 새로 생겨 있었다. 전날 밤 11시 43분, 11시 51분 두 장의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첫 번째 사진은 어두운 조명 아래 테이블이 비스듬하게 찍힌 사진이었다. 와인잔과 칵테일 잔이 보였다. 두 번째 사진은 셀카처럼 보였다. 화면 대부분은 희미하게 웃고 있는 서연의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 뒤 바에 설치된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내 눈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어깨 위로 한 남자의 팔이 올라가 있었다. 얼굴은 반쯤 잘려 있었지만 단정한 셔츠와 넥타이,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또렷했다.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해 보이는 눈빛.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마치 누군가가 내 뒤통수를 세게 후려친 것 같았다. 나는 태블릿을 닫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귀에서는 신정 끼는 소리만 울렸다. 그날 오후 서연은 잠깐 눈을 붙인 뒤 일어나 언니랑 점심 먹기로 했어 라고 말하며 다시 나갈 준비를 했다. 나는 묻지도 않았는데 그녀가 먼저 말했다. 아까는 미안. 너 그렇게 걱정했을 줄은 몰랐네. 다음부턴 연락 꼭 할게. 진짜야.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마치 자신이 조금만 더 잘하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고 믿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티끌만큼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끔찍했다. 그래, 다녀와. 늦지 말고.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손이 떨렸다. 이제는 더 이상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다. 싱크대 옆에 던져두었던 그녀의 가방을 다시 열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철저하게 뒤졌다. 작은 포켓에서 병원 영수증 같은 종이가 나왔다. 회사 근처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진료 항목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다른 주머니에 꽂혀 있던 명함 한 장 때문이다. 광고주 회사 로고가 박힌 명함, 그리고 한 줄 마케팅 본부 차장 강민재. 민재. 낯선 이름이었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듣던 이름처럼 자연스럽게 입안에서 굴러갔다.
명함 뒷면에는 그녀의 손글씨로 써놓은 지하철역 이름과 시간대가 적혀 있었다. 광화문역 오후 7시 반 그런 메모였다. 그날 저녁 서연은 평소처럼 웃는 얼굴로 돌아왔다. 나는 집 근처 마트에서 사온 반찬들을 식탁에 올려두고 있었다. 그녀는 언니랑 수다 떨다 보니 시간이 훌쩍 갔다며 말끝을 흐렸다.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카톡 알림이 울리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예상대로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은 검은 스마트폰이 작은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화면 일부가 살짝 비치며 발신자의 이름이 보였다. 민재.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내가 핸드폰을 쳐다보는 걸 눈치채자마자 황급히 기기를 집어들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웃으며 말했다. 아, 회사 사람. 내일 프레젠테이션 관련해서 물어볼 거 있는가 봐. 나중에 답장해도 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자세히 보면 손가락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작은 떨림을 보며 확신했다. 이제 의심이 아니라 거의 확실한 현실이라는 것을. 그날 밤 서연은 먼저 침대에 누워 잠들었다. 나는 옆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그녀의 숨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핸드폰은 침대 머리맡 충전기에 꽂혀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가락을 살짝 들어 올려 지문 인식을 시도했다. 잠이 깊었는지 그녀는 쿵쩍도 하지 않았다. 화면이 풀리며 카카오톡 알림창이 펼쳐졌다. 메뉴에 뜬 대화창, 민재 차장님이라는 이름 대신 이모티콘 하나와 함께 저장된 짧은 이름이 보였다. 민재. 나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채팅창을 눌렀다. 위로 끝없이 올라가는 말풍선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두 사람이 나눈 농담, 회사 욕, 자잘한 일상 이야기. 처음 몇 줄은 그저 친한 동료 사이의 대화 같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오늘 그 원피스 진짜 예뻤어요. 팀 회의 내내 눈길이 갔어요. 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누가 보면 진짜인 줄 알겠다니까요. 난 진심인데요. 남편보다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앞이 번쩍했다. 나는 숨을 골라가며 스크롤을 내렸다. 요즘 집에 들어가기 싫어. 왜요? 또 싸웠어요? 싸운 건 아닌데 그냥 답답해. 맨날 똑같은 말만 하고 나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럼 오늘은 그냥 집에 가지 말고 나랑 술이나 마실래요? 이태원 쪽에 괜찮은 바 있는데. 좋아요. 대신 오늘 일 있었던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당연하죠. 우리 둘만의 비밀. 날짜는 한 달 전 어느 금요일 밤. 그날도 나는 그녀가 야근이라고 했던 날이었다. 마지막으로 전날 밤 대학까지 내려가서 읽었다. 오늘 애들이랑 모인다며? 남편이 뭐라 안 해요? 괜찮아. 걔는 원래 잘 몰라. 그냥 여자들끼리 노는 거라고 하면 믿어. 그럼 10시쯤에 그때 갔던 바에서 봐요. 오늘은 더 오래 있고 싶다. 알겠어요. 대신 오늘은 내가 안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밤 11시 48분 서연이 찍은 바로 그 셀카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글이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의 마지막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지금 남편이 전화해. 나중에 톡할게. 그 뒤로 대화는 끊겨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안방 천장은 그대로인데 세상이 뒤집힌 것 같았다. 옆에서는 서연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이불 속 그녀의 몸은 따뜻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다음 날 오전 나는 결국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평소에도 몇 번 같이 술자리를 가진 적 있는 서연의 대학 동기였다. 그녀는 다소 잠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아침부터. 어제 서연이랑 잘 들어갔어? 나는 최대한 태연한 척 물었다. 어제 서연이랑? 수진의 목소리에 잠깐 혼란이 섞였다. 나 어제 야근해서 회사에서 밤새웠는데. 서연이랑은 한동안 못 봤는데.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지는 줄 알았다. 가까스로 통화를 마무리하고 전화를 끊었을 때 나는 이미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버린 상태였다. 더 이상 변명도 착각도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퇴근 무렵 서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는 꺼져 있었고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내 표정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회식 있다더니. 취소됐어. 나는 짧게 대답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다. 하지만 금방 웃으며 물컵에 물을 채우더니 내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회사에서 힘들었어.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민재가 누군데?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물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입가의 웃음이 금세 사라졌다.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마치 어디에도 시선을 둘 곳이 없다는 듯 허공을 떠돌았다. 어디서 그 이름을 들었어? 그녀가 겨우 내뱉었다. 내 카톡에서, 내 태블릿에서, 내 가방에서 어디부터 말해줄까? 그 순간 거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그녀는 물컵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끝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내가 붙들고 있던 마지막 희망 같은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소리를 흘렸다. 미안해, 그게 다야?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처음부터 말해. 언제부터였는지, 왜 그랬는지. 듣고 나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할지 생각해 볼게. 그녀는 떨리는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회사에서 일을 같이 하던 동료였다며 팀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야근도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었다고 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집에서 느끼는 공허함을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다고. 어느 날 회식이 끝나고 둘이 남았을 때 술에 취해 한강을 걷다가 손을 잡았고 그 이후부터 선을 넘었다고. 처음에는 나도 이게 뭔지 모르겠었어.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냥 오랜만에 설렌다고 해야 하나. 집에 오면 늘 똑같은 일상이잖아. 너랑 내가 특별히 싸우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느낌이었어. 그런데 민재가 내 얘기를 진짜 잘 들어주더라고. 보고서를 같이 보다가도 내가 한숨만 쉬면 왜 힘든지 끝까지 물어봐주고. 그래서 손을 잡았고 거짓말을 했고 새벽까지 연락을 하고 결국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 사람이랑 있는 걸 택했구나. 내 말에 그녀는 엉엉 울기 시작했다. 정말 미안해, 몇 번이고 끊으려고 했어. 그런데 막상 얼굴 보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어제도 원래는 진짜로 수진이랑 술 마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어제도? 그럼 어젯밤에도 그 사람 만난 거야. 그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만할게. 진짜야, 어제까지였어. 앞으로는 그 사람 차단하고 회사에도 얘기해서 다른 팀으로. 서연아.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내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지금 내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 알아? 그녀는 울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우리 그동안 좋았던 시간 많았잖아. 나도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용서. 나는 그 단어를 한 번 되뇌었다. 용서라는 게 뭔 줄 알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는 거야. 그런데 지금 나는 내가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서. 그녀는 더 크게 울었다. 다시는 안 그럴게. 핸드폰 보여줄게. 위치 공유도 다시 켤게. 회사도 그만둘게. 뭐든지 할게. 그냥 제발. 뭐든지 할 거면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지. 말을 뱉는 순간 나 자신에게서도 낯선 냉기가 느껴졌다. 이 말이 그녀에게 얼마나 깊게 박힐지 알면서도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너는 선택을 했어. 외로웠다. 힘들었다. 그런 건 다 핑계야. 선택의 순간마다 나보다 그 사람을 택했고 그 택한 결과가 지금이야. 한참을 울던 그녀가 결국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보고 나가라고 할 거야?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그래, 오늘은 여기서 자지 마. 내가 갈 곳이 어디든 상관없어. 당분간 우리 각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진짜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마치 배신을 한 건 자신인데 상처받은 건 오히려 자기라고 믿는 사람의 말처럼. 나는 피곤함이 몰려오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짐 챙겨. 내가 더 상처 입기 전에.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방으로 들어갔다. 옷장 문 여닫는 소리, 캐리어 지퍼 여는 소리가 멀게 들렸다. 나는 거실에 앉아 그 소리를 묵묵히 듣고 있었다. 분명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둘이 같이 여행을 가려고 캐리어를 꺼내던 그 소리였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사이를 영영 갈라놓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한참 뒤 캐리어를 끌며 나온 그녀가 현관 앞에 섰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마지막으로 물으게 그녀가 말했다. 정말 아무 가능성도 없는 거야?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을 사랑했던 시간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비 오는 날 같이 뛰어가던 장면, 한강변에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웃던 밤, 결혼식장에서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던 순간까지 모든 장면이 너무 선명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없어. 그 말은 우리 둘에게 선고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손에 들고 있던 캐리어 손잡이가 작게 흔들렸다. 알겠어. 그녀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현관문을 열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 소리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지만 내 귀에는 벼락이 치는 것처럼 크게 울렸다.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소파에 주저앉은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겠다. 잠시 후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핸드폰이 한 번 더 진동했다. 아까 서연이 챙기지 못하고 두고 간 모양이었다. 화면에는 새로운 카톡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늘 잘 얘기했어요. 이제 그만 정리하고 나와요. 나 기다리고 있을게. 보낸 사람, 민재. 나 기다리고 있을게. 그 문장을 읽자마자 입안에 쓴맛이 돌았다. 나는 핸드폰을 꺼버리고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궁금하지도 않았다. 그들의 대화가 어떻게 이어지든 이제 그것은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무 연락도 없이 빈집에서 혼자 잠을 잤다. 잠이라고 부르기엔 애매했다. 눈을 감으면 그녀가 웃던 모습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비어있는 반대편 침대가 보였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넘어 있었다. 딱 그 전날 그녀의 폰에 지금 남편이 전화해라는 메시지가 남아있던 그 시간대였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해가 이미 중천에 떠 있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전날 밤보다 조금 더 차분했다. 나는 부엌으로 나가 커피를 내리고 싱크대 위를 무심코 정리하다가 작은 금속성 반짝임에 눈이 갔다. 식탁 한쪽 구석 컵 받침대 옆에 작은 반지가 하나 놓여 있었다. 서연의 결혼 반지였다. 어제 짐을 싸다가 일부러 두고 간 건지 아니면 급해서 깜빡한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반지는 더 이상 우리 둘의 약속을 상징하지 않았다. 그저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다. 나는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이 있던 작은 상자를 꺼냈다. 예전에 프로포즈할 때 꽃다발 사이에 넣어두었던 반지 상자였다. 그 안에 그녀의 반지를 조용히 넣고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 우리의 신혼여행 사진이 꽂힌 앨범 옆에 그 상자를 걸쳐두었다. 사라진 시간을 억지로 지워버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시간에 매달리고 싶지도 않았다. 잠시 바람을 쐬고 싶어 밖으로 나갔다.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내려가니 평소처럼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경비 아저씨는 택배를 정리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마치 내 삶만 잠깐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나는 한강 공원까지 걸어갔다. 강바람이 얼굴을 시원하게 때렸다. 벤치에 앉아 물결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건 분명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과 함께 웃고 울었던 지난 시간들까지 한꺼번에 거짓처럼 느껴진다는 점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때의 서연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배신의 기억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지에 대한 기억이었다. 해가 조금 기울어갈 무렵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나면서도 어딘가 낯설었다. 이제 이 집은 두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의 집이었다. 나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아무 생각 없이 커서를 깜빡거리다 문득 무언가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천천히 첫 문장을 쳤다. 아내는 그날 여자들끼리만 모이는 자리라고 말했다. 한 줄을 쓰고 나니 그 다음 문장이 이어졌다. 밤새 기다렸던 이야기, 나 자신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문장으로 흘러나왔다. 나는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서로를 잃어버렸는지 적어 내려갔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생각은 없었다. 그저 나를 위해 쓰고 있었다. 여전히 가슴 한쪽은 시렸지만 숨쉬는 것이 조금은 수월해졌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너는 그날 그저 여자들끼리 노는 밤이라고 말했지.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날은 우리 결혼의 마지막 밤이었고 너는 이미 마음속으로 떠나 있었다. 그녀는 여자들끼리만 노는 날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던 진짜 뜻은 하나였다. 잘 있어. 나 이제 간다. 그리고 나는 그 마지막 인사를 너무 늦게 알아들었다.